근데 좀 비슷하다. 예를 들면은 그 하이패츠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편곡도 그렇고 아까 전에 송준 씨도 마찬가지로 일단 다양한 분야를 하진 않았지만 크로스핏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다른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편곡도 이제 그렇다고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경기 필하모닉과 토마토 클래식이 함께하는 경기 필 포 유. 저는 피아니스트 클래식 연구가 그리고 작가인 안인모고요. 제 오른편에 특별 게스트이신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씨 그리고 경기 필하모닉의 최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갈까요? 이번에는 이제 전설적인 연주자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사실 안인모 작가님의 특집 코너가 되지 않을까. 사실 특별한 연주자라든지 작곡가에 대한 해설은 안인모 작가님께서 이미 채널에서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안인모 작가님께서 낸 아이디어, 전설적인 연주자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본인이 누구보다 잘 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는 믿고 일단 올 한 해 작가님 믿고 쭉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명 연주자가 하이패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송지원 씨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또 이제 연주자가 생각하는 연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색다르게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럼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이제 하이패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물에 대한 설명을 좀 작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파가니니, 니콜로 파가니니가 있죠. 19세기에 파가니니가 있었다면 20세기에는 바로 하이패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피아노에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있다면 바이올린에는 하이패치가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올린 이꼴 하이패치다. 그냥 전설이라는 말, 레전드라는 말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야샤 하이패치라는 바이올리니스트 1901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20세기가 열리자마자 태어나서 86세를 살았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 했으니까 거의 80년을 무대에서 또는 뭐 녹음실에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가지고 활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린 사람입니다. 많은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또 전공생들이 하이패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을 겪어야 했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어차피 하이패치처럼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네빌 마리노라는 지휘자는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런데 난 어차피 하이패치가 될 수 없다 라면서 지휘자의 길로 전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헐리우드로 가거나 뭐 그냥 다른 분야를 가거나 그냥 아예 내려놓은 그런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장 연주자를 탄생시키는 데는 저는 이 에피소드들도 좀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확 느낌이 오시나요? 이 사람 뭐지? 하는 느낌 오시나요? 이 사람 때문에 악기를 그만뒀다라고 하는 게 저도 좀, 왜냐면 저도 작곡 쪽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하이패치가 워낙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근처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에 있어서의 기준, 스탠다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곡을 접해도 하이패치 연주를 교과서로 삼는다는 거죠. 또 이분이 워낙에 녹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곡을 봤을 때 그냥 무조건 하이패치 연주를 가지고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따라하기도 하고 좀 선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하이패치는 성지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편곡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많이 편곡해서 굉장히 많죠, 사실. 드뷔시의 뭐 무수아라는 또 아름다운 곡이 있는데 이런 곡 하이패치의 편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하이패치 하면 저는 에스트렐리타 다들 그거는 한 번씩 해보시는 것 같아요. 이 하이패치가 그 연주를 남기지 않았다면 또 그렇게 편곡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곡은 이렇게 지금 살아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업적이 정말 대단하고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하이패치가 살린 곡이죠. 그것도 아까 송지원 씨처럼 11살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헝가리의 바이올리니스트 레오폴드 아우어, 이 아우어 선생님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아우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도 정말 대단하고 또 차이콥스키가 아우어에게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초연을 부탁했는데 아우어는 나 이거 악보 보자마자 나 이거 못한다. 내려놨던 곡을 아우어에게 문화생으로 들어간 그 하이피치가 들어가자마자 이 곡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생 밑에 대단한 제자가 나온 것이고 아우어 선생부터도 하이패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이패치의 스승으로서 더 많은 그 대중들의 그 인기를 또 갖게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이패치의 제자들은 어떠냐? 하이패치를 능가하는 제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송지원 씨도 이제 이화여대에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시고 계신데 내 제자는 나보다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가득하시잖아요. 네. 가득해요? 내가 정말 좋은 제자를 키워내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으실 거예요,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하이패치는 대단한 선생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를 능가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가르치면서? 솔직히. 야, 이렇게 해봐. 안 되면. 야, 이게 왜 안 돼? 그럴 때가 가끔 있었긴 한데 제가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다 배웠던 거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지는 못했고 다 배운 것들이었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이패치가 학생들 데리고 이제 마스터 클래스 하는 영상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연습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고 했더니 하이패치가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하는 말이 너가 정말 연습을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고 많이 시간을 들인다면 최소 3달 걸릴 거다. 3달만요? 최소. 최소 네. 3달. 최다는 얘기 안 했구나. 지금 마스터 클래스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하이패치가 노년에 이제 어깨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72세에 은퇴하면서 이제 USC 남가주 대학에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일화가 또 있는데 뭐 이런 거죠. 학생들 앞에서 그냥 레슨을 하잖아요. 너 1학장 준비했니? 했습니다. 그래? 3학장 해봐. 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라흐마니노프처럼 항상 정장을 깔끔하게 입으세요. 레슨 시간에도 그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교수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요. 복장 규정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남자 교수님에 대한 복장 규정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좀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굳이 너무 짧은 치마를 입지 말아라든가. 네, 뭐 그런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학교나. 근데 이제 하이패치 같은 경우는 내 레슨 시간에 레슨을 받으러 음악을 배우러 왔으면 넥타이를 매라. 굉장히 까다롭고 철두철미한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이패치 연주를 대변해주는 일화예요. 뭐냐면 완벽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오폴드 아우어가 하이패치가 자신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 명단에 하이패치를 빼요. 왜 빼냐면요. 왜였을까요? 이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 신의 제자다. 대단하죠? 뭐 이야기들이 많아서 다 쏟아내기도 참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까 성지원 씨가 이제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이상형 월드컵에서 뽑으신 라비드 오이스트라크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패치랑은 조금 양대 이런 산맥이었어요. 그런데 오이스트라가 먼저 죽었을 때 하이패치가 그 학생들에게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수업 중인데 묵념을 시켜요. 그만큼 인간적인 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연주할 때 너무 무표정으로 딱 고든 자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인간미가 없어. 차가워. 너무 냉정할 것 같아. 이제 그런 편견이 있는데 사실 하이패치의 음악은 너무 구구절절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실제로 만나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신의 뭐랄까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죽음을 진심으로 학생들하고 함께 애도했다는 것만 봐도 글쎄요, 저는 그렇게 경쟁을 본인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경쟁은요, 음악가들 사이의 경쟁은 남들이 하는 거예요. 그 둘은 정작 하지 않고 대중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경 쓰이진 않나요? 내가 내 것만 잘하면 비슷한 나이대에 같이 활동하는 연주자들에 대한 요즘에 미디어가 너무 발달됐으니까 그렇죠. 요즘은 대결을 많이 시키고 배틀을 시키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본인 거 하느라 본인 거에 집중하면서 굳이 그렇게 누구를 신경을 쓰게 되지 않죠. 네, 훅 들어갔습니다. 인간인지라
뭐 안 쓴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계속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 그 존재 덕분에 나도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그런 감사함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좀 비슷한 얘기 들었던 거, 어떤 분들은 연주 자체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부러움이나 질투가 사실 본인의 성장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각자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이패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연주 말씀하셨는데 그 에스트랄리타 같은 경우에는 연주와 상관없이 그냥 너무나 인간적인 어떻게 그런 거를 뽑아낼 수 있을까? 어떤 저런 소리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연주한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리가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런 평가는 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클래식 음악이 이제 악보 위에 음표, 잉크로 적은 음표일 뿐인데 이것을 살아 숨쉬게 하는 건 연주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수백 년을 이어오는 데는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씨 같은 훌륭한 연주자들이 있었던 덕분에 이렇게 음악들이 복원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이패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명곡을 더 명곡으로 만들어준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또 그리고 1위까지 영상에 남아있는 연주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행운인 것도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게 특히 연주자분들은 영상을 남기고 음원을 남기는데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이렇게까지 많다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완벽함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매번. 그리고 또 이 당시 20세기 같은 경우에는 녹음 기술이 뭐 지금하고 완전 다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생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좀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손지원 씨 나중에 LP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LP가 붐이라서. 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왜 붐인지 아세요? 듣고 싶어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가격이 세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LP 플레이어가 없어도 LP를 산대요. 소장으로만. 소장으로만. 네, 그리고 이제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제 레트로의 열풍과 함께. 하이패치 얘기로 돌아가면은 하이패치는 유태인이에요. 리투아니아 출신인데 유태인이라서 사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들어가고 싶었는데도 유태인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이거를 허락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글라즈노프예요. 굉장히 연결이 돼요. 사실 저는 글라즈노프 이제 바이올린 협주가 연주하시잖아요. 제가 글라즈노프의 비올라 엘레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러시아 음악인데 또 약간 유럽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음악이 글라즈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에서도 느껴지시죠. 그래서 글라즈노프의 도움으로 또 그 당시 아우어 선생의 도움으로 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데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0대에 이미 국민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면 되겠죠? 나중에 러시아, 미국까지 가서도 뭐 데뷔하고 해서 인기를 끌게 돼요. 근데 그때가 10대였다는 거. 11세부터 15세, 16세 요 한 몇 년도인데 이제 곧 사춘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연습만 하고 또 연주 여행 다니는 무슨 인형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와요. 그 하이패치도 사람인지라. 근데 사춘기 때 다른 게 아니라 좀 이제 이 사람이 다양하게 즐기고 싶은 취미 활동이 많았어요. 연주자들이 이런 뭐 바이올리니스트나 피아니스트나 이런 취미 활동을 뭐로 즐기냐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그 질문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비슷하다. 예를 들면은 하이패치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어떤 편곡도 그렇고 아까 전에 송지원 씨도 마찬가지로 일단 다양한 분야를 하지는 않았지만 크로스핏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다른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편곡도 이제 그렇다고 하시니까 옛날에 한때 하이패치를 굉장히 좋아하던 시절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통하는 게 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통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좀 분석하는 걸 좋아해서요. 하이패치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협주곡의 2악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듣고 이제 어떤 핑거링과 보잉을 썼을까 그냥 맞춰보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통 이제 업보에서 다운보 가면 이게 소리가 나는데 너무 그거를 매끄럽게 숨기고 핑거링의 그런 테크닉에도 구애를 하나도 안 받으시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구간 반복을 막 몇 번을 해도 알 수 없게 그렇게 슬로우 거로 들어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치밀하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석하신 이야기 또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이패치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잠깐만요.
아까 취미 활동 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네. 하이피치가 얼마나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스포츠카 운전. 그러니까 운전면허 따자마자 19살 때 완전히 그 스포츠카 운전하고 다니는 거.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또 카라얀 같은 사람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스포츠카 운전을 스포츠카 운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아. 하이피치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사진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 DNA가 어디 가지 않고 이제 예술가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아들이. 근데 이런 취미 활동을 다 이렇게 즐기고 있다 보니 이게 연주 무대에서 티가 난 거예요. 아무래도 연습 시간이 줄어드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평론가가 그 태도를 조금 주의하는 게 좋을걸? 그랬더니 그 평을 보고 하이피치가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하고 완전히 이제 취미 활동을 접고 다시 연습에 몰입했다고 해요. 하이피치는 아버지도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 그리고 자신의 그 노력, 완벽함을 추구하는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선생님을 잘 만난 거, 그리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산 것도 사실은 능력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잘 맞물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피치 신드롬 이런 말도 나오고.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히 하이피치처럼 비버투를 할 순 없겠지만 하이피치 얘기하다가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좋아요. 거울을 보면 좀 더 잘 하고 있는지 알 텐데 지금은 손목만 움직이잖아요. 애기 굉장히 원래는 이제 보통 팔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음들이 더 연결이 잘 되거든요.